오늘은 4단원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국가 건설운동에서 4단원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개항과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할 거예요. 대신 페이지 수가 164쪽부터 165쪽, 그리고 174쪽부터 175쪽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동아시아 3국의 개항 과정과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3국, 즉 중국, 일본, 조선은 모두 비슷한 시기, 비슷한 여건으로 나라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자발적으로 연 건 아니었고 다른 나라의 압박으로 항구를 열게 됩니다. 먼저 중국이었던 청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는 공행을 통한 제한 무역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를 편무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편무역은 영국과 청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는, 그러니까 공행을 통해 제한 무역을 하긴 하지만 영국이 청으로부터 청으로부터 차, 비단, 도자기를 수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은을 지불하는 형태가 바로 편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국은 청나라에 은을 과도하게 많이 납부하게 됨에 따라 영국 내에는 은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 비단, 도자기들은 영국 귀족들의 사치품적 성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은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던 차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영국이 인도와 영국, 청을 삼각 무역으로 엮게 됨에 따라서 이런 무역 적자를 해소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을 팔고 인도는 청에 아편을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은 청으로부터 차와 비단, 도자기를 수입합니다. 그럼 영국은 청에 은을 납부하겠죠. 여기까지는 편무역과 동일해요. 하지만 청나라가 인도로부터 아편을 수입하게 됨에 따라 이 아편에 대한 대금을 은으로 지불해서 인도에 보냈어야 했고, 이 인도로부터 영국이 인도에 면직물을 팔고 이 면직물로부터의 대금, 은을 다시 영국으로 보내들여오는,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마치 신항로 개척 때 삼각무역처럼 영국만 이득을 보는 형태의 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각무역입니다. 영국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겠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지는 국가는 바로 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은을 아편 대금으로 납부하는 꼴이 되거든요. 하지만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에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청이 아편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이로 인해 아편을 모두 불에 태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구실로 영국이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즉 청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결국 청나라는 그 영국의 발달된 군사력에 패배하게 되고요. 이후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다시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청은 패배하고 결국 베이징이 함락되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으로 추가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되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발적인 개항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본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에도마쿠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가사키라는 항구만 열고 네덜란드라는 국가와 제한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이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미국 페리함대의 무력 시위에 굴복하게 된 에도마쿠는 결국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으로 추가 개항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자발적이 아닌 청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억지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선은 고종이 친정을 하기 전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었죠. 그 흥선대원군은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내용이 나와 있는 비석이 바로 척화비였죠. 하지만 고종이 직접적으로 정치하는 걸 친정이라고 해요. 고종의 친정 이후 통상 개화론, 그러니까 나라 문을 다시 열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자라는 그런 통상 개화론이 대두가 되면서 일본의 마침 개항 요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바로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나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7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3국은 모두 다 자발적이지 않은 개항으로 나라 문을 열게 되었지만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전의 조공질서, 즉 청을 중심으로 한 조공질서 대신 상호 국가 간의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는 근대적 조약 질서가 형성되게 되고 서양 세력이 빠르게 침투하게 됩니다. 또한 군주제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정치체제 개혁과 의회를 개설하고 헌법 제정을 추진하고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국민국가 건설은 이렇게 4가지의 측면을 들 수가 있어요. 정치체제 개혁에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현재 영국과 일본처럼 왕과 천황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공화제, 이런 걸 정치체제 개혁이라고 하고, 의회를 개설해서 민중들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것 모두 다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동아시아의 개항의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개항을 한 건 청나라, 즉 난징조약을 계기로 한 청나라의 개항이었습니다. 난징조약은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이었고요. 상하이 등의 항구를 개항했어야 했고 영국의 홍콩을 넘겨주고, 그리고 기존의 편무역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제한무역의 핵심, 공행을 폐지해서 자유무역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항을 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일 화친조약을 맺은 다음 미일 수호통상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됐었죠.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을 한 것이 바로 이 2가지 조약이고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는 게 바로 1876년의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3가지 동아시아의 개항을 이 3가지 조약은 모두 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치외법권인데요.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천이라는 계항장이 생겼는데 그 계항장 안에서 외국인이 비록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치외법권은 사실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이 장갑차를 잘못 몰아서 2명의 소녀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그 미군이 저질렀다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이 적용되어서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을 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협정관세는 관세를 올리려면 조약을 맺은 상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관세는 우리나라의 그런 내부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 장벽을 말하는데요. 그 관세를 우리가 스스로 매길 수 없고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관세 자주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판왕 조항이 있어요. 바로 최혜국 대우인데요.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거기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다른 나라와
그 나라가 조약을 맺더라도 자기네 나라가 최애국 대우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맺은 조약의 좋은 조항들을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해설을 하면 즉 앞으로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를 이미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도 자동으로 부여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가 조선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학생에게 매일 100원을 주겠다. 이런 조약을 맺고 거기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B라는 학생에게 200원을 매일 주겠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 그 A라는 학생은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이 있는 이유만으로 그 B 학생과 맺은 조약의 내용을 A 학생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판왕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조선은 근대문물 수용을 위해서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는데요. 이 통리기무화문은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관청이었고요. 신식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별기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신식 군대와의 차별 때문에 구식 군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걸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등 서양 열강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였고 근대 문물 수용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청나라에도 파견했고 일본에도 파견했고 미국에도 파견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배경 속에서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개화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싶어 했던 급진개화파, 김옥균 등의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자주독립,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그 정치적 사건을 일으킨 걸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갑신정변은 친일본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의 개입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후 청나라와 일본 등의 외세의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그 종료가 됐다고 해서 3일천하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게 되죠.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농민들이 정치, 사회개혁 요구를 하게 되고 일본에 반대하는 반외세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그 반외세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개혁을 강요하게 되면서 갑오 을미개혁이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독립협회가 조직되게 되는데요.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중들을 깨우치는 민중계몽 행사를 열고 의회를 설립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것을 추구했지만 보수 세력들이 고종에게 입헌군주제가 아닌 황제를 폐위하는 공화제를 추구한다라는 모함을 해서 결국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도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명령으로 해산되고 맙니다. 이후 고종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모든 권한을 자기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게 되는데요. 그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 이루어진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서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고 황제가 군대를 모두 통솔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오히려 이런 황제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최종 승리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러일 전쟁 결과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의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서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고종은 강제 당하게 되고 한일 신여벽으로 우리나라의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되는 경술국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움직임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바로 대한국 국제예요. 대한국 국제의 좀 문제점은 모든 권한을 고종 황제에게 집중시켰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모든 시민들이 그런 시민권을 갖는 성격과는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환구단과 황궁우인데요. 이거 환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남아있거든요. 이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시설이고 황궁우는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올린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황구단만 남아있다는 거, 바로 이게 고종 황제가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즉위할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